지금 이제 창업을 했는데 지금 법인 설립을 했고 법인 등록세 냈고 그 다음에 법무사 비용 냈어요. 그리고 도장 하나 팠어요. 그리고 나면 이제 뭐 해야죠? 임대차 계약서 써야죠. 사업자 등록 냈으니까 이제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할 겁니다. 보죠. 자, 그쪽에 보시면 사무실 임대와 임차료 해서 우리는 아직 건설업이 없으니까 뭐 다행입니다만 건설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사무실을 임대하는 경우 그거를 임대 보증금이라고 하고 임차한 사람은 임차 보증금이에요. 그러면 임대 보증금은 자산입니까? 부채입니까? 자산입니까? 부채입니까? 임대 보증금 건물 주인이 갖고 있는 거 부채예요. 부채. 나중에 나갈 때 빼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거꾸로 임차인은 내가 돈을 냈으니까 받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죠. 미래를 보는 거예요. 미래를. 그래서 자산입니다. 자산. 그렇죠? 그래서 임대 보증금과 임차 보증금 일단은 기억을 하자. 자, 임대차 계약서를 보겠습니다. 계약의 목적, 보증금, 한번 임대료 지급 방법. 그래서 보증금이 500만 원이었고 임대료는 110만 원을 냈네요. 그렇죠? 분기를 해보라 이건데 질문. 보증금 받은 거에 대해서 분기해야 되나요? 해야죠. 지금 임차인 입장에서 분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차변에 임차보증금 500만 원. 그 다음에 보통 예금이 나갔을 거예요. 예금 500만 원. 이 분기가 돼야 될 거예요. 이보다 더 중요한 거. 제가 이제 소상공인진흥공단도 강의를 나가는데 창업하시는 분들 계약서 쓰다가 폐가망신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계약서는 어떤 겁니까? 특히 부동산 계약할 때는 이게 부동산 매도할 때는 이 인감증명도 부동산 매도용으로 따로 찍혀야 되잖아요. 그죠? 너무 중요하니까 부동산 매도용으로 이제 인감증명을 떼는데 본인하고 안 하면 무효입니다. 이것 때문에 많이 당해요. 그죠? 공인중개사나 이런 사람들이 대신 쓴다고요. 대신. 서울에 있으니까 주인이.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싹 빠지면 나는 여기는 500만 원이니까 다행이지 만약 1억이었다 그럼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서울에서 실제로. 이제 아파트에 임차하러 갔어요. 주인이. 건물이 있었나 봐요. 건물이 있었는데 갔는데 주인이 여행 중이라 며느리하고 계약을 했어요. 계약금 1억에 뭐 그렇죠? 이제 보증금 1억에 뭐 월세 얼마 해서 보증금 1억을 주고 계약서를 썼어요. 그런데 여행을 갔다 오신 이제 들어가려고 짐을 다 싸가지고 왔는데 이제 여행을 갔다 오신 거예요. 건물 주인이. 그래서 버럭 화를 내면서 가라고. 나는 모르는 일이다. 그러면 날리는 거예요. 그죠? 반드시 본인하고 해야 됩니다. 반드시 본인하고 해야 되고 만약 대리해서 한다고 그러면 위임장이 붙어야 돼요. 인감증명서랑 위임장이 반드시 붙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의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들어가는데 뭐 물론 공인중개사한테 맡기면 그 사람들이 등기부등본도 다 떼고 하지만 다 허당이야. 그 사람들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예를 들어 근저당이 만약 10억짜리에서 근저당이 만약 8억 잡혀 있어요. 8억 잡혀 있는데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이 3억에 들어와 있어. 그럼 내가 1억을 내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들어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되죠. 그거를 떼부셔야 돼요. 한 번은. 그죠? 반드시 거기서 집원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공인중개사에서 그 자리에서 등기부등본 떼주세요. 등기부등본을 보고 해야 됩니다. 등기부등본은 소유권을 나타냅니다. 또 건축물관리대장을 떼야 돼요. 요거는
용도를 나타냅니다. 그죠? 자, 대부분이 일반 단독주택이나 집들이 보면 주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무소가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건. 그죠? 그러면 건물 주인한테 사무실로 용도를 변경하고 해주세요. 끝나고 나면 건축물에 대한 떼서 확인해보고 사무실로 돼 있으면 들어가서 사시면 돼.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를 봤어요, 제가. 주택인데 이 사람이 모르고 계약서를 쓰고 진짜 집기비 보면 다 들어갔어요. 다 들어갔는데 청소용이 없는데 허가를 내려고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안 내줘요. 무슨 주택이 사무실이냐. 그래서 용도를 변경하려고 보니까 집주인이 허가를 안 해. 그냥 써. 왜 거기 사무실로 자꾸 바꾸려는 거야. 이 양반이 완전히 멘붕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얻었어요. 다시. 거기는 그냥 일 사무실로 쓰고 다시 딴 사무실을 또 얻어가지고 이중으로 돈이 나간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사무실이 못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근데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월세. 자, 10조 가보죠. 자, 중개사 수수료. 전에 확정일자. 확정일자는 잘 아시죠? 여러분들 집 이사 가면, 아파트 이사 가고 나면 반드시 뭐예요? 그 계약인이 주소로 옮겨야 되고, 그리고 나서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어디 가서요? 동사무소 가서. 계약기간 몇 년 유효? 2년 유효. 그죠? 근데 2년 살고 나서 내가 또 연장을 했어요. 다시 확정일자를 받을까요? 그냥 있을까요? 그냥 있어도 돼요? 하지만 보증금이 증액이 있으면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죠? 내가 만약 처음에 3천만 원 있다가 2년 지나고 나서 다시 재계약하려고 하니까 2천만 원 더 줘. 5천만 원 들었는데 확정일자를 내가 갱신을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3천만 원만 나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상가는 확정일자를 어디 가서 하는 거예요? 세무서 가서 합니다. 세무서 가서 아까 말한 건축물관리대장을 떼가서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200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 확정일자를 하는데 유효기간이 몇 년? 5년. 일반적으로 한 2년 계약을 하죠. 2년 계약을 해가지고 장사가 잘 돼. 그러면 주인한테 어떻게 하면 됩니까? 통보하면 됩니다. 나 3년 더 쓰겠습니다. 쫓아낼 수 있어요? 안 됩니다. 안 돼요. 확정일자 받으면 5년까지는 내가 보장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혹시 건물 주인이 나 모르게 팔고 도망가도 새 건물 주인이 여러분한테 확정일자 받은 건 돈을 줘야 돼요. 안 주면 안 나가시고 그냥 영원히 사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5년까지입니다. 지금 이거를 법이 개정하려고 그래요. 7년으로. 지금 국회에서 개정하려고 그러는데, 그럼 건물 주인은 죽는 거예요, 이제. 7년 동안은 한번 계약하면 못 쫓아냅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그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확정일자를 받으시고, 계약서랑 건축물관리대장 가지고 세무서에 가시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어요. 자, 하단에 영수증이 있네요. 공인중개사 사무소네. 수수료 얼마 줬어요? 72만원. 그죠? 72만원 줬어요. 보통예금이 빠지겠죠? 72만원. 그리고 여기는 뭡니까? 수수료죠? 지급수수료. 지급수수료 72만원. 이렇게 분계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계약을 하실 때는요, 수수료 아깝다고, 공인중개사 수수료 아깝다고 괜히 둘이 직구를 하지 마세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제가 천안에 제 건물을 하나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우리 형님이 공인중개사 수수료를 아끼려고 프랜카드를 걸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진짜 왔어요. 왔는데 계약금 500만 원에 월세 30만 원 해서 썼어요. 이 사람이 도망 온 사람이야. 딴 데서 사업을 하다가 빚이 많이 지니까 도망 온 사람이에요. 근데 형님이랑 이 사람만 둘이 썼어요. 다행히 우리 형님이 이걸 통장에다 그대로 넣긴 했어. 이렇게 했는데 채권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더니 우리 건물에 압류가 들어왔어요. 3천만 원.
추정 채무라고 합니다. 우리는 억울하잖아요. 500만 원인데 뭘 3천만 원이야. 압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런 게 어딨냐 그랬더니 계약한 게 얼마인지 모르니까 자기네가 넉넉하게 한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소명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주는데 여기서 헤매는 게 뭐냐면 둘이 했잖아요. 증인이 없는 거예요. 증인이. 만약 공인중개사에 있었으면 거기 공인중개사 도장이 찍히잖아요. 그죠? 그거는 뭐 당연히 입증이 됩니다. 맞다고. 그게 아니라 단둘이 한 거라 참 애를 먹었어요. 송금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현금을 들고 와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쫓아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제로 퇴거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문 열고 들어가서 가져가면 절도입니다. 절도는 안 되고 그 사람이 제 발로 걸어와서 당연히 500 더 까먹었죠. 안 나타나요? 채권자한테 맞아 죽을까봐.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자, 그래서 분기는 이렇게 되고, 자 11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원칙적으로 공인의 계산은 일반 과세자고 간이 과세자가 없어요. 사자들은 일반 과세자고 세금 계산을 끊어야 되는데 못 끊었죠. 못 끊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분개를 하되 3만 원이 초과됐잖아요. 초과됐으니까 경비영수증에 고발을 해야 됩니다. 고발을. 그래서 거기 보면 뭐 공급받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사업자 번호하고 법인명을 쓰시면 되고, 동그라미 5번 1년 번호, 6번 거래일자, 며칠이라 돼? 날짜가 없구나. 법인명, 공인중개사 성명, 사업자 등록번호 알면 쓰시면 되고, 거래내역, 그리고 수수료죠. 11번 거래금액이 얼마예요? 72만 원. 그죠? 12번 송금일자, 돈을 보냈으면 이때 날짜를 하겠죠. 그래서 은행이랑 계좌명을 쓰시면 요거는 가산세도 없고 100% 비용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쵸? 한번 써보세요. 처음 쓰시면 좀 어색할 거예요. 틀려도 좋으니까 써보세요. 사실은 전산으로 다 해줍니다. 전산으로 다 해주는데 아는 것만 쓰세요. 아는 것만. 날짜 같은 거 안 써있으니까 써보세요. 써봐야지만 여러분들이 감이 옵니다. 이 법인은 반드시 써야 됩니다. 개인도 이걸 쓰지 않으면 가산세가 있어요. 2% 가산세. 그럼 제가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다 쓰면 공인중개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다 쓰면 국세청에서 공인중개사한테 연락이 갑니다. 그렇죠? 당신 왜 세금계산 안 끊었어? 한번 들어와봐. 그래서 가산세를 매길 거예요. 그죠? 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 학계표 미제시 가산세, 코피 터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도 우리가 가산세를 물으면 안 되니까, 그죠? 하는 게 맞습니다. 다 작성해 보셨어요? 작성해 봤어요? 자, 10페이지 가겠습니다. 10페이지. 10페이지 쌍가루 1번 공인중개사 수수료의 지급.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1, 2가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영수증 수취세는, 이 영수증 있죠, 하단에. 대금을 반드시 금융기관을 통해서 지급해야 한다. 제가 그랬죠. 하여튼간 여러분들이 회계를 맡고 있는 한 무조건 다 통장으로 해야 돼. 카드를 쓰든 뒤 통장으로 보내야 돼. 동그라미 2번.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한 후에 과세표준 신고 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제출해야 된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어기면 2% 가산세. 그쵸? 한번 13쪽에 가보세요. 13쪽입니다.
자, 주식회사 사랑감사의 경비등 송금명세서입니다. 뭐 봉급받는 자, 주식회사 사랑감사, 사업자 등록번호, 성명이 고마우네요. 그 다음에 법인 등록번호 1111 있고, 자 동그라미 5번 1년번호 1, 법인명이 품질짱이고 성명 8번, 성명이 친절해요. 사업자 등록번호가 888888, 이게 뭐예요? 우리가 사업자 등록을 잘 모르면 우리가 전자신고는 해야 되고, 그죠? 안 하면 세무서에서 난리가 나니까. 그럼 우리가 많이 쓰는 게 9예요, 9. 999999 써서 들어가면 전자신고가 됩니다, 일단은. 우리가. 그리고 나서 나중에 소명을 하던, 그건 다음 문제고, 법인 같으면 3월 31일까지 마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합니다. 그리고 거래내역은 공인중개사 수수료. 11번 거래금액은 72만원. 그죠? 그 다음 은행명은 저기네요. 국외 주식회사네요. 그리고 계좌번호 빵빵빵빵. 그죠? 그래서 0000이든지 999든지 그거는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기 때문에 그걸 많이 넣어서 전자신고를 합니다. 자주 써먹으면 안 되죠. 급하면. 그러니까 이제 얘기가 생각이 나네. 아까 기부금 영수증도 제가 고유번호 입력 안 하면 전자신고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거기서도 보니까 999를 넣더라고요. 알아낼 방법이 없잖아요. 나중에 3월달 끝나고 나서 전화를 걸어서 뭐 고유번호를 알아보든지. 그런데 지금 바쁘니까 신고는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14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임차료입니다. 계약했죠? 아까 얼마 했어요? 500만원에 110만원. 그러니까 100만원이죠. 엄밀히 말하면. 그죠? 자, 전자세금계에서 끊어졌네요. 그죠? 자, 공급자는 품질짱이고 받는 사람은 사랑감사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 여기에 업태 종목이 나옵니다. 업태 종목이 뭐죠? 업태 종목. 우리가 잘 아는 건 업종을 잘 알아요. 업종이 뭐냐? 그죠? 근데 세법에서는 이걸 가릅니다. 그래서 업태는 제조업, 그죠? 도매업, 뭐 서비스업 이런 게 업태예요. 농업 이런 게 업태고, 종목은 제조업에서 전자부품, 뭐 휴대폰 뭐 이런 거 있죠? 그게 이제 이 종목이에요. 품목이에요. 그죠? 그래서 업태와 종목을 정확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품질장은 보니까 업태가 모든 업종이고 종목은 모든 종목이네요. 끝내주는 회사네요. 자, 그 다음에 사랑감사는 도매업이고 자동차 전자부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뭐 조금 자동차에 관련되니까 조금 낫겠네요. 공급가액이 100만원, 세액이 10만원. 자, 요거를 한번 분개를 해보세요. 월세 주는 거는 계정과목이 뭐죠? 임차료. 그쵸? 계정과목. 이게 이렇게 되죠. 회사에서는 돈이 110만 원이 나갔어요. 나가는데 원인을 알고 보니까 임차료가 100만 원이고 부가세를 대신 준 거예요. 이렇게 미리 부가세를 준 거는 나중에 부가세 신고할 때 환급을 받습니다. 환급을 받는 겁니다.
자, 하단에 보시면 부가세 신고서에 세금계산 수침분 일반 매입에 기재한다. 매입차별 세금계산 합계표에 기재한다. 전산으로 다 이렇게 입력을 하면 여러분들이 자동으로 분기에 끌고 들어가고 합계표에 반영이 되니까 사실은 뭐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15쪽 상단에 보면 하필이면 이 사람이 세금계산을 못 끊는데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는 간이과세자래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그 문제입니다. 당연히 세금계산 못 받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은행으로 돈을 주고 송금을 하고 아까 우리가 작성한 경비등 송금명세서 있죠? 그렇죠? 거기다 작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은 세무조사 안 나와요. 간이과세자니까 당연히. 교재의 뜻이 임차료 110만 원. 그렇죠? 왜? 간이과세자한테서는 내가 아무리 세금계산 받아도 공제받을 수가 없어요. 애초에 세금계산 발행을 안 해줄 거고, 그러니까 비용으로 넣어야 됩니다. 부가세 상당액을. 그죠? 그래서 임차료 넣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밑에가 이제 생각해보기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저 보세요, 그냥. 사실은 신용카드 단말기 이제 그 깔아주는 사람들이 벤사인데 이분들이 이제 신용카드 해주세요 그러면 뭐 법인 같으면 뭐 등기부등본 뭐 이런 거 떼가지고 줘요. 인감증명서 처분해서 첨부해서 주면 이분들이 와서 첫 번째 물어야 되는 게 뭐냐면 업태와 종목이 뭐요? 그걸 물어봐요. 그럼 저 같으면 서비스업이고 세무대리다. 그러면 일반과세자요, 간이과세자요, 아니면 면세사업자요. 물어봐 줘야 돼 그걸. 그런데 그렇게 물어봐 주는 사람이 없어요. 벤사들이 오면. 그 신용카드 단말기 밑에 배에 보시면 바닥에 똑딱 단추가 있어요. 똑딱 단추가 있어서 이쪽으로 밀면 과세고 이쪽으로 밀면 면세야. 근데 여기에 두 개로 갈라져요. 일반이 있고 간이가 있고. 그래서 이걸 조정을 해줘야 돼. 그분이 간이과세자다 그러면 간이과세자로 세팅을 해주면 여러분들이 카드 쓰잖아요. 신용카드 외신표 받아보면 어떻게 되냐면 부가세, 공급가격이나 부가세가 합쳐져서 나와요. 그러니까 부가세와 공급가격이 합쳐진 거는 상대편이 간이과세자구나 알고 우리가 매입세 공제를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일반과세자면 어떻게 돼 있어요? 공급가격과 부가세가 따로따로 나온다고. 따로따로 나오고 면세사업자면 아예 부가세가 없어요. 그냥 공급가액 끝.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하러 가서 벤사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세팅을 해놔요. 아무렇게나 세팅해서 농촌 같은 경우는 다 면세인데 농산물이 과세로 신나게 막 신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무세 농민들한테 어느 날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당신 왜 부가세 신고 안 하냐고. 그러면 농민들 하는 말이 있잖아요. 뭔 소리래? 저게? 그럼 나한테 전화가 와요. 그럼 얘기를 들어보면 알죠. 그게 무슨 소리지. 신용카드 단말기가 세팅이 잘못됐습니다. 다시 오라고 그래서 고치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세무서에 들어갈 때는 농지업무랑 농장에서 이렇게 이불지 모자 쓰고 있는 사진 시간 딱 찍힌 걸 해서 사진 찍어가지고 들어가십시오. 들어가면 세무서에서 이게 잘못 신고됐구나. 그리고 그냥 제외시켜준다고요. 그렇죠?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에 여기 보면 일반과세자인데 합치게 세팅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간이과세자인데 공급가격이랑 세액이 나눠진 것도 있다. 그래서 믿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가장 체계가 잘 잡힌 데가 마트예요. 마트는 포스를 쓰잖아요. 포스를. 권총으로 땅땅땅 쏘면 면세, 과세 이게 다 구분이 돼서 나오니까 거기는 실수할 일이 없는데 일반 사업자들은 실수할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무실 구입 얘기가 나오는데 구입할 일 있겠어요, 여러분들? 네? 있어요? 참 우리나라는
양도세 신고할 때도 그렇고, 이렇게 부동산을 구입할 때도 왜 계약서를 여기에 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는데 왜 하나로 쓰냐고. 하나로 3억 이렇게 써놓으면 저희가 갈라야 돼요. 근데 옛날에는 저희들 마음대로 갈랐어요. 제일 유리한 게 면적이에요. 면적. 건물 연면적이랑 토지 면적 하면 건물 쪽으로 많이 와요. 많이 왔는데 국세청에서 그걸 딱 알고 어떻게 했냐면 기준 시가로 하라. 우리 토지 같으면 개별 공시지가 있잖아요. 기준 시가가 있어요. 그래서 건물을 평가를 하면 조금 나와.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가 많이 나오니까 토지로 많이 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구성이 세금 많이 거들라고 국세청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시가 있어요. 이거는 토지 면적에다가 입방미도로 돼 있죠. 개별 공시지가 금액을 넣는 거고. 이거는 어디서 찾으면 돼요? 각 도마다 홈페이지가 있어요. 부동산 종합 저희가 있어요. 정보가 있어서 거기 들어가시면 공짜로 줍니다. 공짜로 91년부터 쭉 나와 있고, 건물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가면 있어요. 계산하는 방법. 이걸 하시려면 건축물관리자령을 놓고 하셔야 돼요. 건축물관리자령 놓고 면적, 그 다음에 뭐 용도, 철분 콘크리트냐, 지붕은 뭐 슬래브냐, 아니면 뭐 기와냐, 이런 거에 따라서 평가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대로 순서대로 따라가시면 평가가 되고, 거기 건물에도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게 땅값이에요. 땅값 공시지가를 입력하게 돼 있어요. 거기. 그래서 땅값이 비싼 데는 건물도 비싸게 나오고, 땅값이 좀 싼 데는 건물 가격도 싸게 나옵니다. 이렇게 계산해서 안분 계산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야지 이건 감가상각 할 거 아니에요. 이건 감가상각하지 말고. 그죠? 그리고 양도세 계산해 보니까 이쪽으로 많이 갈수록 세금이 많이 줄어요. 세금이 많이 줄어듭니다. 건물은 항상 마이너스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고, 뒤로 갈까요? 이야, 17쪽 옆으로 봐야 되겠네. 드디어 이제 사고가 터졌네요. 자, 사령검사가 품질장에서 건물을 샀습니다. 건물은 과세 업종이라고 그랬죠? 과세 아이템이니까. 자, 공급가액이 200만 원이고 세액이 20만 원이에요. 여기에 동그라미 3개는 더 들어가야 돼. 그쵸? 아, 건물이 200만 원짜리 어디 있어요? 여기는 이제 쉽게 하느냐고 해놓은 거지. 동그라미 3개는 더 들어가야 될 겁니다. 20억하고 세액이 2억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공급가액 옆에도 작성연월일이 있고, 그 밑에 저기에도 월일이 있어요. 그게 혹시 틀릴 수가 있어요. 틀릴 수가 있으면 공급가액 옆에 있는 작성연월 있죠? 그건 필수사항이에요. 그걸로 하는 겁니다. 그걸로 숫자가 달라지면 그걸로 하는 거예요. 필수기정사항에 있는 게 정답입니다. 예. 틀려도 돼요. 상관없어요. 세금계산서가 여기에 밑에 이제 이게 사실은 거래명세서 하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월일, 품목,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요걸 잘 작성하시면 거래명세서가 되는데, 전자세금계산서가 지금은 연월일 여기처럼, 그 다음에 공급가액, 세액만 입력하면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국세청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만들면서 99칸을 만들어 놨어요. 99바이트를 만들어 놓은 게, 다음에는 이제 세금계산서 왔다 갔다 하지만 향후에는 이제 거기에 거래명세서가 붙게 돼 있어요. 거래명세서가 붙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회사의 물건 흐름을 다 파악해요. 그렇겠죠. 여기 수량하고 그게 나오니까, 그죠? 단가하고 수량이 나오니까 그걸 강제적으로 입력을 하면, 술 공장에서 여러분한테 도매를 왔다가 소매로 가는데 중간중간 몇 개가 없어지는지 다 파악이 돼요. 특히 우리나라는 술이
증발을 잘합니다. 분명히 하이트 맥주에서는 엄청나게 만들었는데 도매상 가면 없어져. 그리고 소매상이 또 술집 가면 또 없어져. 수량이. 그 세금 저희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국세청이 잡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안 돼. 왜냐면 주류 도매상들이 다 이거예요. 다 이거라 함부로 들어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분명한 건, 분명히 술을 우리가 100만 개를 만들었으면 100만 개가 다 국민들이 먹어야 되는데 없어져. 희한하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는 거래명세도 여기다가 또 장착을 할 거고 점점 이제 강화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세금 탈세하기 어렵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10년 내에 제일 좋은 업종이 아까 제가 얘기했죠. 예술가도 있지만 저는 뭐를 할까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현금 수입 업종을 하면 국세청에서 몰라.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생각한 게 철학관입니다. 제가 관상 봐주고 손금 봐주고 사주 잡아주면 그 이상하게 철학관 가면요 신용카드 쓰자는 사람이 없어요. 청담동인가요? 강남은 쓴대요. 강남은 하도 이제 신용카드 쓰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데 대전도 안 쓸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연초에 올해운수 보러 가면 현금 들고 봉투에다 딱 넣어가지고 현금 들고 와서 운수풀이를 하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놓고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국세청에서 알 수가 없어요. 한때 이 무당들에 대해서 막 매스컴에서 엄청 두드려 팼어요. 막 이상하게 만신들이 학력이 굉장히 좋아요. 웬만하면 박사예요. 아니면 석사고 학력이 굉장히 좋아서 이상하다 생각을 했더니 남산에 뭐 단군대학교라고 뭐가 있대요. 거기를 이제 많이 나왔는데 그분들이 이제 하도 죽겠으니까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천안아산에 있는 모든 만신들을 다 나한테 해주겠다. 몰아주겠다 그래서 흥분했어요. 제가 드디어 몇 명일까요? 천안아산의 만신들이 최소한 1000명은 넘어요. 1000명은 넘는다고. 저는 그러면 저 딴 거 하나도 안 해도 돼. 제자비고 뭐고 다 하고 그것만 그냥 제가 기장해주면 그냥 한 5만 원씩만 받아도 밥 먹고 살아요. 그래가지고 잘 되나보다 싶어서 오라가라 그래서 그러더니 방송이 끝났어요 이제. 그리고 잠잠해졌어요. 그랬더니 없던 걸로 하자. 그래가지고 저만 그냥 교통비 들고 기름값만 날렸습니다. 날렸는데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네들도 사실은 소득세를 정당하게 내고 싶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쉽게 바꿔지지가 않는다. 그게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강남은 이제 신용카드 받는 데니까 경비 필요하신 분들은 거기 가셔서 거기서 좀 운수도 좀 보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로 가서 부동산 매매 계약서 요거부터 분기하죠. 요거 17쪽부터 분기를 하죠. 이거 뭐 부가세가 붙었으니까 무조건 그건 뭐예요? 부가세 대급금. 내가 돈을 낸 거니까 그죠? 대지급금 일단 한번 지급했다는 거예요. 그 금액이 얼마예요? 20만원. 그리고 확실히 아는 것부터 하자고요. 돈 얼마에 빠져나갔어요? 220만원. 그죠? 그러면 200만원이 뭐라는 거예요? 요게 건물이라는 얘기. 그쵸? 건물이라는 얘기. 제가 창업하면 처음에 부가세과에서 환급 들어오면 현지조사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또 무지하게 싸운 게 있어요. 이런 겁니다. 자, 공장을 지면 들어오는 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요게 이제 아스팔트예요. 아스팔트 깔잖아요. 아니면 콘크리트를 치든지 이제 콘크리트를 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일하는 중장비 사업자는 일반 사업자예요. 세금 계산을 끊어줍니다. 끊어줘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건 건물에 관련된 구축물이라고 보고 매입세 공제 신청을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천안세무서에서 불공제입니다. 이건 왜요? 그랬더니 토지래. 이게 토지하고 연장되어 있는 거라 토지래.
그래서 웃기지 마라. 거기서 한번 설전이 벌어졌어요. 콘크리트로 만든 도로는 몇 년 쓸까요? 5년 지나면 다 들뜨고 난리가 나요. 다시 까네, 다시. 그래서 아스팔트를 하는 거예요. 아스팔트가 좀 오래 갑니다. 그죠? 분명한 건 수명이 있어요, 이게. 건물처럼 수명이 있거든요. 만약 이게 한번 그렇게 길을 내놨는데 그게 영구적으로 계속 쓴다. 보수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토지 맞아요. 그렇지만 세상에 그런 게 어딨냐. 그래서 봐라, 이게 땅하고도 턱이 젖잖냐. 이거 분명히 이거 구축물이다. 그래서 한바탕 붙어가지고 인정은 받았어요. 인정은 받았는데 회계도 그렇고 세법도 그렇고 명확하게는 안 나와 있어요. 명확하게는. 근데 어떤 데는 땅이라고 그랬다가 어떤 데는 구축물이라고 그랬다. 그렇게 분분하더라고요. 얘기가. 그렇습니다. 자,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18쪽입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여러분들 많이 보신 거죠. 그렇죠? 자, 제가 하나 알려 드릴게요. 내가 교보문고를 갔다가 주부가 전업주부인데 나는 10년 동안 이렇게 해서 10억을 벌었다. 그래서 제가 또 조금 호기심이 많아요. 샀어요. 책을. 그래가지고 드디어 나도 이제 10년만 지나면 10억을 생으로 해서 버나 보다 생각하고 책을 들여다봤는데 내용인즉슨 이렇습니다. 그분이 건물을 지으시는 나대지를 샀어요. 좀 안목이 있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땅을 사가지고 여기다가 집을 집니다. 그죠? 집을 져요. 집을 져서 3년간 사는 거야. 이 사람은 1세대 1주택이죠. 무주택자였으니까. 그죠? 자기가 땅을 사서 여기다 집을 짓고 3년을 살고 팝니다. 팔면 어떻게 돼요? 나대질 때보다 건물이 있을 때가 가격이 더 나가요. 포괄담보라고 그래서 그냥 나대질이 있거나 건물만 팔면 싸고 토지에 건물이 붙어 있으면 가격이 더 올라가요. 그래서 이 사람은 팔아서 차익이 났죠? 처음에는 3억 투자해가지고 자 이제 5억을 받았어요. 2억 남았잖아요? 세금 있어요? 없죠. 1세대 1주택이라. 다시 이제 또 땅을 산 거예요. 좀 더 크게. 그리고 멋있게 또 예쁘게 집을 또 졌어요. 그리고 3년을 사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또 더 큰 걸 져가지고 이제 근사하게 했는데 자 요걸 해서 9년이잖아요? 근데 중간에 사고 파는 기간이 있고 그러니까 10년이 걸린 거예요, 이 사람이. 그렇게 해서 보니까 여기서 2억 남았죠? 그죠? 여기서 만약 이제 10억에 팔았다면 여기에 5억 남죠? 이렇게 해서 10억을 벌었다는 얘기예요. 세금을 다 내면 여러분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재테크 강의할 때는 세법, 모든 각종 세법에서 비과세만 찾아내라. 이자에 대한 비과세, 배당에 대한 비과세, 사업속에 대한 비과세, 그것만 찾아가지고 그것만 연구하면 당신들은 부자가 될 수 있다. 진짜요? 여러분들 지금 연봉 10억 준다 그러면 여러분들 흥분하겠죠? 기분만 좋은 거예요. 우리나라 세율구조는요, 연봉이 팍팍 올라도요, 세금이 가파르게 오르기 때문에 실소득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이사들이 왜 30억을 받느냐? 10억을 주려고 보니까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 그러니까 애초에 자기가 주려고 했던 그 세금을 살짝 떼면 한 9억을 주려고 했는데 뭐 1억이 아니라 세금이 막 3억 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보존하기 위해서 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세금이 또 올라. 그걸 보존하기 위해서 또 올리고. 그래서 연봉이 세진 겁니다. 그런 거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차라리 여러분들이 지금 150만 원을 받아도 비과세인 거는 확실하게 내 소득이에요. 그걸 착착착 넘어가면 여러분이 이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별거 다 강의하죠, 제가. 비과세잖아. 참고로 사주, 철학과는 면세입니다. 개인이 하면 면세고요. 법인이 하면 과세요. 미쳤어요? 제가 왜 법인을 하겠어요? 면세를 해가지고 동네에 건달들 쫙 푸는 거예요. 그러면 동네에 있는 정보가 다 들어와요. 다 들어오면 오늘 개똥이 엄마 갔어. 아이고 남편이 속 쓰리는구만. 기가 막히는 거지. 자기가 얘기도 안 했는데
딱 들어오는데, 아이고, 보니까 뭐, 예, 남편한테 우환이 있구만. 그러면 이제 명의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쵸? 이상하게, 거주계통 있는 사람들이 과거 건 잘 맞추는데, 미래 걸 잘 못 맞추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신기합니다. 예. 자, 부동산 있고, 고양시 있고, 오피스텔 샀네, 이분은. 건물 번호, 청글 콘크리트고, 면적 메디방미터, 토지 표시, 대지권 소유,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뭐, 있고. 자, 매매 대금은 다음과 같이 한다. 1금, 건물은 220만원. 아까 우리 분기했죠? 토지분은 1금 100만원. 그죠? 그래서, 자, 여기에 부가세 포함, 명백하게 싸우지 않으려고 붙여놨죠? 여기에.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아무 소리 없이 건물 200만원. 계약서에 쓰면, 부가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별도 아니에요. 별도 아니고, 이분이 나누기 1.1 해가지고, 여기서, 그 판 사람이 부담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명백하게 하려면 부가세 별도를 쓰든지, 아니면 200만원 아니라 220만원 쓰는 거예요. 그러면 뭐, 부가세 포함 별도 필요 없죠. 그죠? 그래서, 명확하게 계약서는 써야 됩니다. 과세인 거는 부가세가 포함되는지 별도인지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 분계가 19쪽에 왔네요. 자, 건물 200만원, 부가세 대금 20만원, 대변에 보통예금 220만원, 아까 분계했고. 자, 하나, 토지는 어떻게 됐어요? 토지 100만원, 대변에 보통예금 100만원. 부가세 어디 갔어요? 부가세 어디 갔어요? 없죠? 네, 면세니까, 토지는. 그렇죠? 그래서, 네, 요 분계만 되는 겁니다. 부가세 대금, 예세금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문제가 이제 19쪽에 이제 국공채에 관련된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법인을 설립하던 아니면 아파트를 사던 뭐 부동산을 살 때 채권이 붙어요. 공채가 붙으니까 그거에 대한 걸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